지금 여기에 밀레니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진행해 주시는 분께서 밀레니엄이라고도 하셨는데, 밀레니엄은 요 다음 세대를 밀레니엄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밀레니얼 세대는 천년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 끝날 때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82년부터 99년이라고도 하고요. 85년부터 99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 끝날 때 태어난 친구들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Y세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세대 70년대생들을 우리가 X세대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X세대 다음에 태어났다 그래서 Y세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태어난 2000년대생들이 Z세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X세대, Y세대, G세대인데 Y세대를 천년의라는 뜻으로 밀레니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X세대 전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죠.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해서 한 60년대생을 주로 이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전후 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세대 구분이 있고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바로 그 천년의 끝에 태어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꼰대라고 부르는 선배 세대를 심지어 X세대까지 꼰대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신세대 직장인 밀레니얼 세대가 꼰대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꼰대 때문에 회사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일방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토달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뭘 그렇게 알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선배들의 일 시키는 방식이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일은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해오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약간 바보같이 일하는 거를 계속 시키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이 참 당돌하죠. 선배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당돌해요. 왜냐하면 저 선배들이 나보다 그렇게 일 잘하고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월급은 많이 받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발칙하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는 분위기. 이 친구들은 내가 앞섭니다. 모든 거에 앞서서 내가 있어요. 근데 조직을 위해서 뭘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조직에 충성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신세대 직장인들의 75%가 상사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은 후배가 아니고 선배겠죠. 상사 때문에 떠난다. 왜 상사와 이렇게 갈등이 있느냐? 업무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에 쓴 글을 보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은 기적입니다. 선배 세대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불가능합니다. 찰떡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업무가 아닌 것을 시킬 때 선배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네 업무 내 업무가 어딨냐, 구별 없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 업무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생활 간섭,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남성 이제 중간 관리자죠, 팀장하고 여성 신입사원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어린 여성이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그래서 이 남성 팀장님이 너무 어색하고 또 약간 관심을 쏟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말에 뭐 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너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이 어린 여사원이 당장 뽀록 HR에 달려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너무너무 수모감을 느꼈다. 주말에 내가 뭐 했는지 그 사람이 왜 알려고 하냐.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식이나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 회식은 일이다. 회식이야말로 조직을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회식을 왜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회식은 너무나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이 친구들이 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거의 봉사, 완전 그 선배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 이제 이 세대를 바라보는 선배 세대는 그럼 할 말이 없느냐? 있죠. 요즘 것들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를 바라보는 선배 세대의 주요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으름, 게으르다. 예, 우리 집에도 이제 밀레니얼 둘이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항상 이렇게 직립이 없어요.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렇게 항상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과연 직립동물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둘을 보면 항상 이렇게 누워있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게으르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게으르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상당히 그 밀레니얼 세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버릇 없다, 이기적이다, 나약하다, 책임감이 없다, 뭐 인내심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다 선배 세대들이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제가 주변에서 들은 하소연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이 팀장인데 새로 들어온 이제 이분은 연구원에 계세요. 박사인데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알아듣는 건지 많은 건지. 지금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조직의 중간 관리자, 팀장으로 있으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직접 대하시는 분들. 어느 날 카톡으로 일을 시켰는데 즉각 답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카톡으로 뭘 시키면요, 이 친구들이 답을 굉장히 잘할 뿐만 아니라 즉각 할 뿐만 아니라 막 굉장히 이모티콘 뭐 아시죠? 막 yes sir, 뭐 사랑해요, 막 이런 것까지 붙여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아니 카톡으로 일을 시키면 굉장히 미안해서 내가 늘 말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카톡으로 시키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사생활 그쪽하고도 좀 약간 통하는 건데요. 아끼는 후배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아끼는 후배가 있으면 우리가 일단 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지 마. 옷은 좀 이렇게 입고 막 이제 가르친다고 조언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막 울면서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베스트셀러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지었고 밀레니얼 세대가 마구 사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 제목을 들은 뭐 한 베이비붐 세대 이상은 다 울화가침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인데. 팀에서 이거는 중간 관리자가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더라고요. 팀에서 제출한 프로젝트 보고서가 리젝트 되었어요. 완전 비상 걸린 거죠. 근데 팀 막내가 저 공연 티켓 끊어놔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휙 나가더래요. 그래서 요즘 밤은 누가 새느냐? 팀장님하고 이사님이 셉니다. 다 나가요.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신입들이 영혼이 없어 보여요. 똑똑한 건 알겠는데 영혼이 없으니 열정도 없고 그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공기업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꼰대 때문에 회사를 떠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 간의 갈등이 거의 빅뱅처럼 조직의 마찰 비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꼰대가 많아서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꼰대가 많아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소위 싸가지 없음이 발생시키는 비용 두 가지가 지금 다 같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꼰대 비용이 좀 더 크다고 합니다. 예, 좀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꼰대의 특징에 대해서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은 이런 분들이 조직에 많으면 조직에 꼰대 비용이 발생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의 특징으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것이 옳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겠다. 경직된 사고, 공감 능력 제로. 밀레니얼 세대에 너네들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공감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이해도 아예 안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퇴화된대요. 그거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해도 되니까요. 공감 안 해도 아래에서 다 맞춰주니까 점점 직급이 올라가시면 공감 능력이 퇴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마득한 어린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마찰 비용이 생기는 거죠. 강한 인정 욕구. 이거는 뭐냐면 대개 선배 세대들은 다 선배를 모시면서 조직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도 나를 모셔줘야 되는데 갑자기 얘들이 안 모시니까 여기서 당황하는 거죠. 왜 안 모시냐? 이제 여기서 또 마찰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의전이나 형식이나 보여주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고집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밀레니얼 세대와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죠. 어느 밀레니얼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 선배가.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실무를 탁 놓으면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일을 하고 손이 일을 놓을 때 꼰대다. 이렇게 또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BR에서 기업에 꼰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심하면 전 직원이 1시간씩 더 낭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꼰대라고 얘기하는 이 선배 세대가 그래도 4가지 특징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친구들인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노력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를 젊게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 신체 나이와 상관없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요. 청바지도 입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조직에 있는 그 상사들,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노력형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확신형이 있어요. 너네 세대의 가치관이 굉장히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세대의 가치관이 훨씬 옳다. 조직이 앞서야 되고 선공후사고 정말 충성해야 되고 조직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세대가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형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밀레니얼 세대가 볼 때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꼰대인데 자기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세대 용어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자랑하시는 거죠. 핵인싸 이런 거 아시죠? 아주 그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뜻입니다. 내 편 뭐 아주 그 안에 핵심 인물. 그래서 핵인싸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꼰대 감별법 이런 걸 열심히 체크하면서 나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청바지 입고 님 하는 호칭도 쓰지만 마인드는 옛날 그대로인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배짱형입니다. 꼰대면 어쩔래.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도 마구 하시고 우리 젊은 시절에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대담하게 마구 겉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조직에 보면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조직에는 노력형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어떤 조직에는 부정형과 배짱형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비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마 조직 문화는 바뀔 것이고요. 노력형과 그나마 확신형까지는 그래도 밀레니얼들이 함께 일하기가 좀 나은데 이 마지막 두 부류의 상사들이 많은 조직에서는 밀레니얼들이 아마 견디기 힘들어서 많이 떠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생각할 때
참 갑자기 황당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았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근데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우리를 꼰대로 만들어. 예,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성세대를 꼰대로 만드는 어떤 이 밀레니얼 세대와 선배 세대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회사의 발전, 나의 발전, 여기 회식도 일이다. 진짜 이 세대는 어스름하게 이렇게 해질 무렵이 되면 술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같이 한잔하면서 노래방 가서 탬버린도 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한번 해주면서 막 그 같은 팀이라는 느낌을 가졌던 그런 어떤 생각, 회식에 대한 기억을 되게 좋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이쪽은 전혀 다르죠. 상사가 지시해도 이유는 알아야겠다. 회사와 나는 별개다. 선사 후공. 회식은 점심때 내 돈 주고 먹을 수 없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 발전은 신나고 편하다. 워라벨이 최고다. 워라벨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 그래서 일과 자기 개인 생활의 밸런스입니다. 반면에 선배들은 사실은 임원 승진 이렇게 착착착 승진해서 올라가는 걸 최고의 목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올라가는 거 관심 없다. 나는 워라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2018년에 밀레니얼 세대가 전통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혁신가이며 소비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그래서 밀레니얼 모먼트, 지금이 밀레니얼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 탭스콧이 천년의 마지막에 태어나 새로운 천년을 지배할 세대라고 밀레니얼 세대를 규정했습니다. 마크 프란스키라는 교육학자는 그들을 일컬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렀습니다.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그 위에는 디지털 이민자, 디지털 이미그런트입니다. 그 위에는 아마 아날로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날로그이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선배 세대가 냉장고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굉장히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첫 번째가 디지털 네이티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그냥 자라던 태어나서 자신의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는 어린 시절에 인터넷이 있었고 컴퓨터가 있었고 사이버 세상이 있었고 그냥 스마트폰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이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일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스마트폰 들고 그냥 늘 생활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글로벌이에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부터 쭉 써왔던 용어입니다. 글로벌화는 계속 진행되어 왔죠. 근데 정말 글로벌로 완전히 연결된 세상, 온라인으로 완전히 연결된 세상에서 이 친구들이 거기 연결된 세상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스마트폰이 나왔고요. 그 스마트폰에서 내가 오카리나를 불면 저 남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오카리나 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는 저기 캐나다 어느 로키 산맥에서 누군가 분 오카리나를 내가 바로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은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올린 유튜브를 내가 다 볼 수 있고 그냥 글로벌이 일상인 겁니다. 세 번째는 금융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비껴갔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 이제 IMF 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목격하면서 뭔가 공정성, 진정성 그리고 어떤 강자가 완전히 독식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풍족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베이비 부모들이 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낳게 되는데요. 베이비 붐 세대가 아시다시피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르게 급행장할 때 경제 활동을 했고 돈을 어쨌거나 많이 벌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은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사교육 다 시키고 해외여행 시키고 해외 연수 시키고 인턴도 시키고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하게 내가 지원해 주겠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못 받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베이비붐 세대 엄마들의 아빠들의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주 풍족하게 성장을 합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죠. 돈이 그래서 되게 필요해요. 돈을 밝히죠.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친구들은. 근데 문제는 5번째 특징입니다. 돈을 그만큼 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수축되고 있는 사회고요.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라고 밀레니얼 세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돈을 잘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는 거죠. 공유한다. 9가지 특징인데요. 조금 아까 다 보셨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을 선택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유를 이 친구들이 너무나 중시하느냐 하면 이미 자유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서요. 예를 들면 인강세대라고 하는데 인터넷 강의는 특징이 뭡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멈췄다가 2배로 빨리 틀었다가 또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 내가 그냥 틀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과거에는 가요 톱10이라는 거를 봐야 됐어요. 가요 톱10 하는 시간에 그 앞에 앉아서 1등부터 10등까지 방송국이 정해주는 순위에 따라서 봤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00곡, 수천 곡 이렇게 자기가 다운받아서 듣고 싶은 장르별로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장소에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내가 통제하는 거가 익숙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댓글 달았잖아요. 댓글 다는데 댓글로 막 싸울 때 상대가 40대인지 50대인지 알게 뭐예요. 계급장 다 떼고 댓글로 논쟁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온라인상에서. 근데 갑자기 회사에 들어왔더니 베이비 취급하잖아요. 네가 뭘 아니? 나 어릴 때부터 40대 50대 아저씨들하고도 댓글 달고 산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인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 좀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런 세대가 군대를 가서 21개월 동안, 지금 21개월입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가 응답을 해야 돼요. 밀레니얼 세대 책 쓰기 전까지는 저는 그걸 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쓰고 나니까 밀레니얼 세대에게 군대 21개월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경험이겠구나 그런 느낌을. 물론 그전에도 그게 결코 좋지는 않았죠. 그러면 선배들이 야 우리 때 36개월이었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야 우리 때는 완전히 맨날 빡빡히고 뭐 저기 군장을 뭐 몇 킬로를 찼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친구들은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기대치도 완전히 다르고 자란 세상이 완전히 달라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사회가 진짜 응답을 해줘야 되는 시대라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미미미. 타임지가 그들을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화. 개인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5월달인가요?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냉면에 대한 그런 관심이 확 올라갔어요. 경향신문이 특집을 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냉면의 취향. 그래가지고 이 육수나 고명이나 면발이나 이 모든 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쫙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보면 구글 맵이 나오죠. 당신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냉면을 파주에서 무슨 면옥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취향이 다 옳고 다 다를 수 있고 옳다는 거지 어디에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향을 저격하는 비즈니스들이 뜨고 있고요. 스몰 브랜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빅 브랜드는 스몰 브랜드 뒤에 숨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상업성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정말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그 특히 월가에서 CEO들이 싹 다 가져가는, 퇴직금을 다 가져가고 회사는 망하고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이나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공정성에 굉장히 열광하고 갑질에 과도하게 분노하는 세대입니다. 착한 기업에 그래서 열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주 먹는 과자가 너무 양이 줄고 질소가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질소 과자라고 부르면서 그걸로 140개 엮어가지고 얼마나 양이 적고 안에 공기가 많으면 배를 만들어서 뜰 수 있다라는 뜻에서 그 질소 과자 140개를 묶어가지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대학생들이. 네 번째, 게임을 빼고는 이 세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게임으로 자란 세대고요. 뭐든지 게임으로 하면 좋아해요. 게이미피케이션이 굉장히 교육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광고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많이 쓰입니다. 장삐쭈라고 하는 친구가 옛날 그 저작권이 다 끝난 그런 애니메이션에 자기 혼자 10명이고 20명이고 복수로 다 혼자서 더빙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여기 가서 줄을 서요. 광고해달라고. 근데 선배 세대가 보시면 아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도 잘 못 알아듣겠거니와 굉장히 약간 유치하고 좀 B급이라 그러죠. 고급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막 이렇게 쌍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이 컸지만 완전히 크지 않았다 그래서 키덜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화 아직도 여전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키즈 세트, 어린이 용 대상으로 무슨 세트를 팔면 어른들이 줄을 서서 사요. 20대들이. 덕업일치는 아까 보셨다시피 자기가 재미로 하는 어떤 일을 업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덕은 덕후의 덕이고요. 덕후는 일본의 오다쿠에서 온 말입니다. 오다쿠는 어떤 분야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사회로부터 약간 소외된 그런 친구들, 매니아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런 거를 그냥 업으로 삼는 친구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렇게 비싼 거 그런 거를 소유하기 힘드니까 공유하려고 해요. 공유하지만 럭셔리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라기를 좀 풍족하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싼 거는 그냥 월정액을 내고 제품을 대여하거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구독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가구 제조사인 이케아가 가구 임대하는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회사에 들어온 친구가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주 큰 곳은 아니고요. 박물관이니까 굉장히 근무하는 사람이 적죠. 완전 밀레니얼 세대예요. 근데 딱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더니 저 주 4일만 근무하게 해주세요. 하루는 제 개발을 위해서 써야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제 책을 읽었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어차피 떠납니다. 그 친구가 마음에 들면 그냥 주 4일 근무하라고 하세요. 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굉장히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장입니다. 나 성장하고 싶어. 나 자기 개발하고 싶어. 자기 개발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회사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나가서 유료 컨텐츠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밤마다 퇴근 후에 느슨한 연대를 찾아서 학습하는 이런 살롱 문화가 뜨고 있습니다. 퍼블리라고 하는 그런 유료 콘텐츠, 독서 클럽, 트레바리, 일하는 여성의 커뮤니티, 헤이조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속도, 아마 이 디지털 세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속도에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 경쟁이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에게 속도는 시간이라는 거는 즉시입니다. 즉시 배송, 즉시 확인,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반품하고 싶으면 즉시 반품, 굉장히 쉽게 반품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를 떠납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이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카카오톡에 일자가 없어졌는데 답을 안 하면 안절부절입니다. 그래서 샤오미 같은 데는 1시간 이내에 수리 보장이 안 되면 20위안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그런 아주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같이 하고 나누고 이러는 거.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해서 체험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공유했을 때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 멋져요 라고 눌러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이 그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일종의 화폐와도 같은 겁니다. 돈과도 같은 거예요. 소셜 커런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많아지면은 사실은 돈도 법니다. 예,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으면 그냥 뭐 한 달에 웬만한 월급 비슷한 게 나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 가치가 높은 것을 끊임없이 찾아요. 헤매고 막 이렇게 옛날 것이나 아날로그, 그래서 자개가 요즘 다시 뜨고 있고요. LP판 뜨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잘 못 봤던 옛날 거에서 굉장히 꽂혀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이 훌륭한 거를 보고 인증샷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예, 마지막 특징이 이제 그냥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쫙 서치해서 들어가면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비자이면서 전문가죠. 그래서 프로슈머로 생산에도 참여를 해요. 샤오미의 미펀이나 레고 클럽이 그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 그냥 열심히 했더니 로레알에서 6천억에 내 회사를 사겠다고 한다 하는 게 스타일 난다의 김소희 대표예요. 이 사람 뭘 했냐? 옷 잘 입고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옷을 감각 있게 잘 사다가 입고 찍어서 올렸더니 어디서 샀냐? 그래서 이거 어디서 판다 하다가 자기가 떼다가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렇게 커져서 6천억 원에 로레알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이제 완전히 뜨고 있죠. 갓튜브라고 하는데 여기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법인 유튜버 우리나라 1위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리아 킴이라는 안무가예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인데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는 자기가 댄스 스튜디오를 차리면서 100만 명만 팔로워가 구독자가 있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1,500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람에게 춤을 배우려고 오디션 보러 몰려오고 있어요. 기존의 성공 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이플라라는 친구는 개인 유튜버 1위입니다. 1,200만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2014년에 앨범을 냈어요. 실패했어요. 망했죠. 그리고 공중파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자기 노래하는 걸 올렸어요. 1,100만 구독자. 그렇게 되면 수억씩 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성공을 선배 세대들이 우리 세대의 성공 방식, 노력 방식으로 너네도 노력해야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 방식, 살아가는 방식, 성공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디지털 세대의 강점과 약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점은 아까 다 말씀드린 얘기에 들어있으니까요. 약점을 보겠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냐? 대인관계에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사람을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자기가 느끼는 바를 정확하게 상대에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들어오면 일단 이런 면대면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보완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더 어린 세대 있잖아요. 아까 제가 G세대라 그랬는데 그 G세대는 주문 전화를 했는데 사람이 나오면 끊는데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계와 이 컴퓨터로 그냥 하는 거가 ARS 하는 거가 너무 익숙한데 갑자기 사람이 나오니까 끊고 메모를 한대요. 치킨은 후라이 반, 양념 반으로 주소는 뭐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막 말하려면 사람한테 말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관계 공포라는 그런 말이 지금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을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살아갈 수 없거든요. 게다가 다 조직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으면 조직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마인드,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가르쳐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나? 우리 회사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나? 다 과거에 어떤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이 친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무시할 만한 그런 과거나 역사는 아니죠. 선배 세대들이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일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야 내가 한 수 가르쳐주마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잘 통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속도를 추구하다 보니까 잃는 것들이 많죠. 속도를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굉장히 단기화되고 그리고 전략적인 감각이 되게 부족해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 이 친구들이 정말 리더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역지사지, 다른 입장이 다른 데 대한 어떤 감각,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책을 이제 점점 더 안 읽게 되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인문학적 소양을 갖도록 보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인내심 이런 것들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저희가 무조건 다 꼰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멘토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토와 꼰대의 차이가 뭐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꼰대와 멘토링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일단은 꼰대라고 하면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마. 내가 위에 있다. 너는 나한테 배워라. 이런 아주 그냥 확고한 그런 자세, 경직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거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사고, 내가 해봐서 다 안다. 그리고 나이는 계급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나를 모셔라. 왜냐하면 나도 모셨으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반면 멘토링은 온더잡 트레이닝이 가능한 겁니다. 후배가 선배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약간 꼭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딩 바이 example, 솔선수범하는 거죠.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베스트셀러로 만든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 선배 세대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선배들이 다 드시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먹었는데 갑자기 또 이 밀레니얼 세대는 나보고 제일 마지막에 먹으라고 하네? 라는 생각이 들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애들이 느낀다는 거죠. 과업을 줄 때는 요구사항이 명확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고 배경이 뭐고 취지는 뭐다, 이유는 뭐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 이 친구들이 그렇구나, 이거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면 자기가 밤을 새도 선택해서 밤을 새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강제로 왜 하는지 모르게 시킬 때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거든요.
이 선배, 이 상사와 얘기할 때 난 이 선배가 내 편이라고 느껴져. 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나중에 야 저놈이 저런 얘기하더라, 괘씸하다, 나중에 고과 딱 뭐 C조, 이런 염려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주는 상사가 멘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아무리 상사지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프로젝트든 뭐든 잘게 쪼개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애자일이다, 린업이다 해서 굉장히 지금 쪼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고 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을 마일스톤을 많이 만들면 그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축하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칭찬에 목마른 세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야, 잘한다.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북돋우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되게 갈망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자신의 경험치를 보여주는 무슨 진도표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마치 게임에서 뭔가를 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게 해주면 되게 동기부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와 재미, 임팩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임팩트가 있다. 그러려면 밀레니얼 세대가 임팩트 있게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실패해도 그 부작용이 작은 굉장히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맡겨보는 거예요. 어제 신문기사에 났더라고요. 백화점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조언을 밀레니얼 사원들이 마음대로 꾸며보게 완전히 독립 프로젝트로 줬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밀레니얼 고객은 밀레니얼 사원에게 맡겨라 하는 게 제 책에 이제 CEO 레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성공하면 굉장히 좋고요. 설사 잘 안 되더라도 자기가 회사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 아까 이제 자유를 준다, 재미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게 바로 공간을 그들이 꾸미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어떤 한 공간은 완전히 그 신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네 마음대로 한번 꾸며봐. 뭐 회사 공간 일부를 그들이 마음대로 꾸민다고 해서 무슨 뭐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뭐 손해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유를 줘보는 거. 그리고 얼마나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중 중에서 얼마나 노력형이 많은가, 노력형이 많은 그런 조직 문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겠다. 밀레니얼들은 어릴 때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이 회사에 연결되어 있다, 이 선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서 쓰는 거는 스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크럼은 각 부서에서 쫙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부서들이 딱 모여서 선체로 한 30분 정도 우리 조직은 지난주에 뭐 했고 이번 주에 뭐 하고 다음 주에 뭐 할 거다 쫙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일하고 이 일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 나중에 협업하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좀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고받고, 그리고 대화나 회의도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거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